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믿음, 그것은 바로 근로소득의 신성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경고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고 숫자는 로그아웃되듯 빠져나갑니다. 분명 어제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오래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아니, 왜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어딘가가 고장났거나 혹은 너무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당신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속도를 근로소득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본 수익률, 경조삽 서는 순간 노동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추락합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만으로는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근로소득의 배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그리고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노동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왜 돈을 모을수록 가난해지는지, 국가와 중앙은행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잔혹한 머니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결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달콤한 숫자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지난달 월급 명세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전년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숫자는 조금이라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기업은 임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정부는 국민 소득 증가를 발표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더 부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화폐 환상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 즉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마트의 달걀 한 판 가격, 점심시간에 국밥 한 그릇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여러분의 시급이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까? 경제학에는 실질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뺀 진짜 내 돈의 가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전 세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기의 징조입니다. 노동의 대가인 돈의 가치가 노동의 강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중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풀린 돈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실한 근로자들의 저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 흔해진다는 것은 곧 돈을 벌기 위해 바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흔해졌다는 뜻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자산 가격과 소득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모아 10년, 20년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노동소득과 자산가격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아끼고 택시비를 아껴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저축하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 1년에 수억 원이 오릅니다. 근로소득이 덧셈의 법칙을 따를 때 자산가격은 곱셈의 법칙으로 달아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우리 경제가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경제학에는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오래된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중에 돈이 풀리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골고루 동시에 늘어날 것이라 착각합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론이 발견한 통찰, 캔틸로 효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때 그 돈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새로 찍어낸 돈은 가장 먼저 정부와 은행,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흘러갑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매입하고 공장을 짓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먼저 도착해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한 자산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인 당신은 언제 이 돈을 만질까요? 돈은 기업의 투자를 거쳐 하청업체를 지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습니다. 밥상 물가, 전세 보증금, 휘발유 가격 등 모든 것이 올라버린 후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세금이자 부의 강제 이전입니다. 돈을 먼저 손에 쥔 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만 돈을 나중에 받는 근로자들은 올라버린 물가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이 배신당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는 당신의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시스템 상류층에서 이미 희석되고 소모되었습니다. 운동장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고 중력은 부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 자체가 설계해 놓은 구조적인 덫입니다. 역사는 때로 잔혹한 예언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함이 과연 대한민국만의 문제일까요? 시선을 돌려 바다 건너를 보면 근로소득의 가치가 붕괴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때 세계 5대 부국으로 불리며 유럽인들이 부러워했던 나라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비옥한 팜파스와 풍부한 자원을 가졌던 이 나라는 수십 년간 반복된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 정책으로 초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늘 받은 월급으로 달걀을 사지 않으면 내일은 껍데기조차 살 수 없는 현실. 그곳에서 저축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통장에 돈을 쌓아둔 중산층은 가장 먼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화폐가 신뢰를 잃는 순간 성실함은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이 비극은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튀르키예의 사례를 보십시오. 정부가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며 유동성을 풀었을 때 리라화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였던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 배달 노동자가 되고 식당 접시 닦기가 되기를 자초합니다. 자국 화폐로 받는 고액 연봉보다 달러로 받는 최저 시급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거리에선 돈이 휴지보다 싸게 팔립니다. 자원의 저주와 잘못된 통화 정책이 만나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 방어에 실패했고 그 대가를 고스란히 국민들의 노동으로 치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97년 국가 부도의 날, 하루아침에 환율이 치솟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며 믿었던 은행이 문을 닫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면 개인의 성실함 따위는 거대한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의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지금 우리의 식탁 물가와 대출금리가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다가올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봅시다. 앞서 본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지금 우리 발밑에서는 어떻게 감지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근로소득의 배신이 가장 극명하고 또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가장 위험한 숫자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상위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노동소득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위에서 번영을 누려왔다는 뜻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혹은 자산 증식의 막차를 타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대출은 이제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달 25일 월급은 들어오지만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한계치에 다다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데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과거가 현재를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산 양극화가 불러온 심리적 붕괴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꼬박 수십 년, 아니 평생이 걸린다는 절망감은 노동의욕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는 답이 없다는 자조 섞임 한탄이 2030세대를 넘어 전 세대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의 배신은 결국 국가 소멸이라는 끔찍한 선적표로 이어집니다. 세계 유례 없는 초저출산 현상,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청년 세대가 감행한 경제적 파업입니다. 환율은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의 가치만 제자리에 머무는 상황.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마저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한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의 성장 동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한국은행과 정부의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친 폭풍 속에서 키를 잡은 선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쥐고 있는 나침반은 고장났고 엔진은 과열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경기 침체라는 절벽 사이에서 역사상 가장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수단은 사실상 하나, 바로 금리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 시중의 돈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 교과서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뇌관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힐지 모르지만 막대한 빚을 진 가계와 기업은 이자 폭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하고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수입 물가는 폭등하며 근로소득의 실질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이것이 지금 정책당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금리를 결정할 온전한 자주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합니다. 킹달러의 공습 앞에 원화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연착륙을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부드럽게 넘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경제사지를 통틀어 이미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고통 없이 회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정책은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설계됩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면 개개인의 고통은 불가피한 희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 중앙은행이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어쩌면 그 믿음이야말로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국가는 구명조끼를 모두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 속한 개인의 안녕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한 불편한 진실들, 즉 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 격차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상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친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현금에 대한 맹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노동으로 번 소중한 종잣돈을 은행 예금이라는 낡은 금고에 가둬두는 것은 내 자산을 도둑맞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축가가 아닌 자본가의 마인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마다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 즉 실물자산으로 여러분의 포지션을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일 수도 있고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의 주식일 수도 있으며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금이나 기축통화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해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나의 자산 바구니를 전 세계로 넓히고 통화를 분산시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무엇인지, 환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준의 말 한마디가 왜 내 대출이자를 바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모른 채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자산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현금 채굴기입니다. 다만 그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브랜딩하고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다시 소득을 낳게 하는 선순환 구조. 이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만이 근로소득의 배신을 갚아주는 유일한 복수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근로소득의 배신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비극이었고, 믿었던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잔혹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지금,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절망은 왜 가난해지는지 모른 채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를 알았고, 고장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믿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 시스템은 배신자가 아닌 냉정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은 여전히 신성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자본이라는 거목을 키워낼 유일한 씨앗입니다. 다만 그 씨앗을 아스팔트 위에 뿌릴지 아니면 비옥한 흙 위에 심을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는 느리고 화폐는 변덕스럽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거친 파도 속에서 스스로 노를 젓고 나만의 방주를 짓는 자만이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안정을 배신하지 않도록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현명하게 소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부하고 행동하십시오. 가난해지지 않을 권리, 내 삶의 존엄을 지킬 권리는 오직 스스로 깨우친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